이번 시간에는 의식 수준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식 수준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그래서 요거는 국시의 용어로 나오고요. 보통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한 그 선택지에 많이 나오는 편이고, 국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를 보면서 사정하고 인계를 하는 중에도 많이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명료하다는 거는 우리가 어럴트하다. 그래서 지금 이 장소와 시간과 계절,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잘 대답을 하고 있는 상태, 우리의 지금 상태를 명료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면 상태가 있고요. 기면 상태는 우리가 드로우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졸린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느리고 불완전하고, 수면 중에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정도만 졸린 상태라서 깨워야지만 대답을 하는 그런 상태를 기면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혼미 상태는 계속적이고 강한 외부 자극이 있어야지만 깨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증을 주었을 때 통증 자극에 반응을 해서 깨는 상태가 되고요. 자극에 대해서 이제 통증이 있을 때 깨기는 하지만 반응은 보이지만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태가 이제 혼미 상태고요. 반혼수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고 말도 할 수 없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런데 강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사 같은 반사와 그 다음에 약간의 근육 수축이나 이런 약간의 반응, 그리고 그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피하는 그런 반응은 보이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팔을 움직여야겠다, 다리를 움직여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혼수 상태는 모든 자극에 반응이 없고 반사 반응만 보이는 상태를 우리가 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혼돈과 선망을 또 혼동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컨퓨전 상태는 기면이나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한번 기록하면서 정리해 보세요. 감각 자극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주의 집중 기간이 단축되는 상태. 선망은 델리리움이라고 얘기하고요. 환각과 초조함, 과다 행동,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상태를 우리가 선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식 수준을 사정할 때 GCS를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CS는 어떤 반응들을 확인을 하는 거냐면, 눈을 뜨는 반응, 그 다음에 언어 반응,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운동 반사 반응, 이 세 가지를 조사를 하게 되죠. 사정을 하게 되는데, 눈 뜨는 반응은 1점에서 4점까지, 언어 반응은 5점까지, 운동 반사 반응은 6점까지로 해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의식 수준이 높은 명료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눈 뜨는 반응에서 4점이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경우, 우리가 드로지 상태인 것처럼 불렀을 때 눈을 뜨는 경우면 3점, 통증 자극을 줬을 때 눈을 뜬다 그러면 2점, 통증 자극을 줘도 전혀 눈을 뜨지 못한다 그럼 1점,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 언어 반응을 봤을 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명료하다 그럼 5점, 말은 할 수 있지만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혼돈스럽게 대답을 한다 하는 경우에 4점, 그리고 말은 하지만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 3점,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그래서 아예 언어 자체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소리를 내는 정도가 2점, 전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도는 1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되고요. 기록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운동 반사 반응은 가장 좋은 게 6점 점수는 구두 명령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리세요. 왼팔을 들어 올리세요. 왼다리를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경우 6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국소적인 통증 자극에 통증을 피하기 위한 반응을 한다. 그러면 5점, 그리고 자극을 주면 몸을 구부려서 움츠리는 이런 수축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면 4점, 그리고 이상 굴곡 반응이 있다, 이상 신전 반응이 있다, 요런 경우고요. 요거는 경련이 있는 경우나 뇌 손상이 있을 때 이런 자세가 나타나는데, 제네 피질 자세, 제네 강직 자세, 이런 것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상 굴곡 반응이 있으면 3점, 이상 신전 반응이 있으면 2점 이렇게 보고요. 전혀 반응이 없고 축 늘어져 있다 그러면 1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 범위가 3점부터 15점까지 점수 범위가 있죠. 그래서 3점에서 15점 분포 중에서 8점 미만인 경우 혼수 상태라고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점이다 그러면 혼수 상태, 4점이다 그러면 혼수 상태,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을 사정하는데 우리가 실어증을 구분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운동성 실어증, 감각성 실어증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운동성 실어증인 경우에는 전두엽의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경우, 이야기나 단어를 이해하고 쓰거나 볼 수 있지만 그 단어를 발음할 수는 없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운동성 실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운동성 실어증이 있을 경우에 간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상적인 단어를 반복해서 말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고 단답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 개방형이 아니라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고, 환자가 표현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이런 간호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비교해서 감각성 실어증은 축두엽에 베르니케 영역이 이상이 있을 경우, 그래서 환자가 말한 것을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고 의미가 맞지 않는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은 하고 소리를 내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환자가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고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감각성 실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성 실어증일 때는 간단한 문장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몸짓, 손짓, 접촉 방법 이런 것들 함께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요추천자죠. 그래서 요추천자 자체로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요추천자는 요추 사이에 요추 사이 간격에 바늘을 삽입해서 뇌척수액을 뽑아내는, 그래서 뇌척수액을 뽑아내는 목적이 우리가 치료의 목적도 있고 진단의 목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추천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추천자는 정상인 경우에 뇌척수압이 5에서 15mm 이렇게 압력이 가하게 되고요. 보통 이 범위는 교과서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5에서 15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색 투명해야 되고 단백질과 포도당이 포함이 돼 있으면서 적혈구는 미검출되어야지만 정상 수준입니다. 그래서 천자 부위는 룸바 3번, 4번 또는 4번, 5번 사이를 펑처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척수신경이 룸바 1번, 2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위에를
이 위해를 천자하게 되면 척수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상이 입을 수가 있어서 룸바 3번, 4번 또는 4번, 5번에서 천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우등 자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쫙 펴서 무릎이 얼굴에 맞닿을 수 있을 정도로 옆으로 누워서 그렇게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 새우등 자세를 하는 이유는 이 척추 간의 간격을 넓혀서 바늘이 들어가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세를 취한다고 했어요. 목적은 진단 목적과 치료 목적이 있고요. 진단 목적으로는 뇌척수액 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뇌척수액의 검사물을 얻기 위해서, 검사물을 얻어서 여기에 지금 감염이 있는지 농이 있는지 적혈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뇌척수액의 순환 상태, 뇌척수액이에요. 네. 뇌척수액의 순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척수액 역동 검사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뇌와 척수 간의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공기나 산소, 조영제를 넣기 위해서도 이 진단 목적으로 요추천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 목적은 지주막하강으로부터 혈액이나 농 제거를 해서 ICP를 낮춰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약물과 혈청을 주입하기 위해서, ICP를 하강시키기 위해서 뇌척수액을 제거하는 경우, 척수 마취를 하기 위해서도 이 룸바 펑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 목적과 치료 목적이 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요추천자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전후 간호를 보시면 시술 전에는 대상자에게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고 배뇨를 먼저 하게 합니다. 배뇨를 먼저 하게 하고 바늘 삽입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어시스트 할 때는 머리와 다리를 잡아주는 것이 좋고요.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구부려 복부에 놓고 머리를 아래로 기울이는 새우 자세, 요거는 척추 간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검사 후에 첫 1시간 동안에는 보기를 취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워있는 자세를 하게 되는데요. 보기를 취하는 이유는 복압을 상승시켜서 뇌척수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기를 취하고, 그 이후에는 척수성 두통 감소를 위해서 6시간에서 24시간 동안에는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서 머리를 들지 않고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요. 두통 여부를 사정하고 필요시에는 진통제를 투여한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뇌척수액 보충을 위해서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뇌척수액 누출 여부를 사정을 하는데 그 드레싱한 부분에 뇌척수액이 새어 나오지 않는지, 드레싱이 젖지 않는지 이런 것들 사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추천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사항인 경우에는 두개 내압 상승한 환자, 유두부종 환자, 뇌종양이 의심되는 이 ICP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 뇌의 헤르니아, 뇌 탈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까지 보고요. 이제 질병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두개내압 상승이 있죠. 그래서 두개내압 상승이라는 거는 두개강내 압력과 두개내의 뇌조직 그리고 뇌척수액 혈액에 의해서 측정되는 압력을 두개내압이라고 얘기하고, 이 압력이 정상 수치보다 상승되어 있다 그러면 두개내압이 상승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정상은 5에서 15mm 되고요. 20 이상이 된다 그러면 뇌압 상승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상은 의식 수준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활력 징후가 변화하게 되는데, 우리가 두개내압이 상승했을 때 활력 징후의 특징적인 변화로 우리가 쿠싱 트라이어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혈압이 높아지고 섬액이 나타나고 호흡이 불규칙하고 이런 활력 징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체현증, 유두부종, 두통, 그 다음에 구토가 나타나는데 두통과 구토도 아주
ICP 상승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구토는 투사성 구토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ICP가 올라갔기 때문에 경련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약물은 이뇨제를 사용하고 항경련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뇨제 같은 경우에 만니토를 많이 사용을 일단은 하죠. 그래서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ICP가 올라간 사람의 간호는 기도 개방 유지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래서 문제에서 ICP 상승에 대한 정보를 주고 나서 이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도 개방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흡인을 하는 경우에 10초 이내에 하고요. 흡인하는 경우에 전후로 100% 산소를 투여하고 흡인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뇌로부터 정맥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침상 높이를 30에서 45도 유지하도록 하고, 바살바 메뉴바를 금지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뇌 신진대사 감소를 위해서 저체온 요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체온 요법을 환자가 우리가 체온이 36.5도인데 34도까지도 내려서 뇌가 소모해야 되는 이 산소와 영양을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뇌압을 컨트롤하고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요법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등척성 운동은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높이고 두개내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처방된 이뇨제와 항경련제 사용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내압 상승에 대한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뇌졸중 보시면, 뇌졸중은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허혈성 뇌졸중인지 출혈성 뇌졸중인지. 그래서 허혈성인 경우에는 혈전이나 색전으로 막혀서 발생하는 뇌졸중이고, 출혈성은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뇌졸중을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혈성 뇌졸중이든 허혈성 뇌졸중이든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증상은 갑작스러운 마비로 한쪽으로 계속 넘어진다던가, 아니면 한쪽만 힘이 빠지고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복시와 불분명한 발음, 갑자기 이유 없는 심한 두통, 이런 경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 이제 의식 상실까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뇌졸중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미소를 지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으쓱해 보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한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편마비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도록 이야기해야 되고요. 사정을 해야 되고, 문장이나 말을 반복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데 발음이 어눌해졌다, 그런 경우 우리가 뇌졸중도 또 의심할 수 있고,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말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게 되고요. 뇌졸중으로 의식상실이 있거나 의식상실로 인해서 쓰러져 있거나 이런 경우 기도 개방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이기 때문에 목을 조이는 옷은 벗기고, 기도가 막히고 타액이 흡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개내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약간 올리고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전 용해제를 이용해서 허혈성 뇌졸중인 경우에 혈전이나 색전으로 막혀져 있는 부분에 뚫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든타임에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TPA라는 약물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TPA 0.9mg, kg당 0.9mg을 정맥 투여를 급성기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면 항응고제와 항혈손판제를 투여하면서 더 이상의 응고가 없도록 치료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항응고제로 헤파린, 와파린 사용하고 항혈소판제로 아스피린 이런 약물들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약물들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 응급하게 빨리 막혀져 있는 곳을 뚫어주거나 아니면 동정맥루 같은 것들 결차를 시켜줘야 되는 경우에 수술요법을 하게 되는데, 기계적 색전 제거 리트리버 우리 혈관 조향실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우리가 이 허혈성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동맥 자체에 혈전이나 색전이 있는 경우에 경동맥 내막을 절제해서 미리 제거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 스텐트 삽입술, 그 다음에 동정맥이 있는 경우에 동정맥 기형을 결찰해주는 동정맥 기형술, 아니면 결찰하거나 아니면 코일을 집어넣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뇌동맥류 수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찰술이나 코인 색전술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뇌졸중 환자의 간호가 드물게 많이 자주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 수동적 관절 운동과 신체 선열에 맞게 체위를 유지해주고 자가 간호 활동을 격려해주는 것 중요하고요. 감각지각 기능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건강한 쪽이 방문 쪽을 향하도록 눕히고,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접근해서 환자가 놀라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입고 벗기 쉬운 옷, 그래서 단추가 많은 옷은 피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수행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편측 지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간호자의 1차적 역할은 대상자의 신체 양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고, 장애가 있는 쪽부터 먼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장애가 없는 쪽에 옷을 입고, 거동할 때나 식사할 때는 이 반측, 반맹 이런 것들 때문에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좌우로 돌려서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단계별로 나눠서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도록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명료하게 말을 해주고, 하나의 지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연화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연화 기능 증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똑바로 앉게 한 다음에 식사를 제공을 하고요. 머리와 목을 약간 앞으로 구부린 상태로 삼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처럼 묽은 액체보다 약간은 약간은 이제 죽 같은 연식이나 반연식, 걸쭉한 음식 이런 것들이 좋고요. 구강 안쪽 깊숙이 음식을 넣어줘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씹어서 삼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병 보시면, 파킨슨병은 뇌 기저 신경절 안에 도파민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전과 강직, 운동 불능이에요. 그래서 진전은 트레머가 이렇게 우리 특징적으로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진전이 필 롤링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우리가 알약을 이렇게 굴리는 것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필 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진전이 나타나는데, 활동을 시작하거나 수면할 때는 이런 증상들이 약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휴식하게 되면 악화가 되고요. 또 목적이 있는 수의적 운동, 단추 채우기, 옷 입기나 글씨 쓰기 이런 거 할 때는 또 이런 증상들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직 때는 근육의 강직, 그래서 이제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걸음걸이가 약간 특이한 걸음걸이를 걷게 되죠. 그래서
운동 불능도 나타나는데 어떤 특이한 걸음걸이의 양상을 보이냐면 걸음의 폭이 짧고 앞으로 굽은 자세, 그래서 몸이 앞으로 쏠리는 자세, 발을 질질 끄는 종종 걸음을 하고요. 또 점점 걸으면 걸을수록 속도가 붙는 가속 보행을 하면서 마스크 같은 얼굴, 그래서 표정이 없는 얼굴이 보이고요. 침을 흘리거나 단조로운 목소리, 진전 증상으로 글씨가 흔들리고 글씨가 작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우울과 치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치료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도파민을 투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도파민 작용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레보도파, 그 다음에 요새는 이 레보도파보다 부작용이 덜한 레보도파와 카비도파를 합쳐서 사용하는 시네멧이라는 약물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레보도파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전구체라고 했죠. 그래서 레보도파 자체로는 작용을 하지 않지만 얘가 이제 도파민으로 전환되면서 도파민의 역할을 하게 되는 약물이고요. 부작용으로는 오심이나 환각, 운동실조, 심한 체위성 저혈압이 나타나고 문제는 뭐냐면 레보도파를 평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 자꾸 몸이 적응하면서 더 많은 용량의 레보도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평생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치료하는데. 그 다음에 아만타딘 같은 경우에 신경원으로부터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약물들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항콜린성 제제, 항히스타민 제제,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킨슨병 환자의 중재를 보시면 기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목욕해주고 신전 운동을 격려하면서 운동과 걷는 방법을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낙상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양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작 시에 의식적으로 입 양쪽을 사용해서 씹도록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식사 도구를 사용하기 쉬운 것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머리를 뒤로 젖혀서 침이 흐르지 않게 하고 의식적으로 침을 삼키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파킨슨 환자들도 식사를 하면서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삼키는 동안에 연화 증진을 위해서 삼키는 동안에는 고개를 숙이고 삼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짧은 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단어 중간에 숨을 쉬면서 약간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안면근육 움직임을 연습하면서 책을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배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배변 시에 정상적 체위를 유지하게 하면서 고섬유 식이와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레보도파에 대한 교육을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보도파는 요 내용도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레보도파 사용할 때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안정제나 비타민 B6 식품 섭취를 금지해야 됩니다. 얘는 레보도파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같이 투여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알코올 섭취를 금지하거나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알코올 작용은 레보도파랑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그리고 약물 투여 시간 가까이에는 단백질 섭취를 피해야 되는데 단백질은 레보도파가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보도파는
공복 시에 복용해야 되고, 검사나 수술 때문에 금식하는 경우에도 복용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오심이 있을 경우에는 음식과 같이 복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레보도파를 복용할 때는 소변색이 짙어질 수 있고, 요거는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변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체위성 저혈압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체위 변경을 서서히 천천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레보도파를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죠.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60%를 차지하는 병이고, 만성 진행성 비가역적 질환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기 어려운 질병이고, 주로 노인에게서 발병하고 기억과 인지 쇠퇴가 특징적인데, 특히 그 단기 기억보다 장기 기억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단기 기억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는 질병이고요. 증상은 인지 기능이 퇴행하는 것, 그 다음에 기억 상실, 그래서 최근 기억부터 상실되는 경우가, 그래서 뭐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도 점심을 안 먹었다고 우기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언어장애나 유사 과업 수행의 어려움, 진압력 장애, 추상적 사고력 문제, 판단력 저하,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MMS이고요. CT나 MRI를 통해서는 뇌조직이 축소되었는지 수축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울 검사를 통해서 치매로 인한 우울이 있는지도 같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는 지금 현재로는 없고, 약간 치매를 늦추는 약물로 65세가 되면 치매가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복용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셉트라는 약물, 레미닐, 엑솔론 이런 약물들,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상에 따라서 항정신병 약물이나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경련제, 수면제 이런 것들은 증상에 따른 복용을 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간호는 진압력을 증진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큰 글씨에 달력을 걸어준다든지,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계절인지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것 중요하고, 자가간호 증진과 적절한 영양관리, 의사소통 증진, 배회를 예방하는 거, 배회를 하더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배회할 수 있도록 간호를 해줘야 되고, 감염 예방, 돌봄 제공자의 역할 긴장을 감소.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의 간호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 돌봄 제공자까지도 포함해서 간호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자극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과 접촉하게 하는데요. 돌봄 제공자는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자주 바뀌게 되면 불안이 심해지면서 이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변화가 필요하면 점진적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글씨의 달력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새로운 물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정보는 적은 양으로 핵심적인 거를 제공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인지적 자극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기억력 훈련은 환자가 마지막으로 표현한 생각을 적절하게 반복하게 하면서 기억력을 자극하게 해주고요.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회상하는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요법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특히 화해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을 만지거나 식물을 만지면서 식물을 기르면서 옛날에 본인이 했던 그 다음에 옛날의 기억들을 꺼내면서 기억력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훈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알츠하이머병까지 같이 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해서 신경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문제집도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이제 어느 파트 부분에서 약한지 취약한지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리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모두 국시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